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쯤으로 돌아가 보면요. 물리학계에 정말 이상하고 근본적인 역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당시에 가장 최첨단 과학 이론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미스터리의 핵심이죠. 대체 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먼지처럼 사라지지 않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걸까요? 이게 그냥 말장난 같은 수수께끼가 아니었어요. 당시 물리학 전체를 뒤흔들었던 아주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의 가장 큰 두 기둥이었던 이론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우주를 구성하는 제일 기본적인 재료, 바로 이 원자가 왜 안정적인지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빠져버린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존의 모든 규칙을 뒤엎을 아주 과감한 젊은 과학자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네, 그의 이름이 바로 닐스 보어였습니다. 보어는 1885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코펜하겐 대학교의 아주 저명한 생리학 교수님이셨어요. 덕분에 보어는 어릴 때부터 과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었죠. 보어는 떡딩부터 알아본다고 대학생 때 이미 금메달을 딸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보였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전자를 발견한 그 유명한 톰슨한테 갔을 땐 완전 찬밥 신세였다는 거죠. 하지만 그 덕분에 어니스트 러더퍼드 연구소로 옮기게 되는데 바로 이 결정이 물리학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게 됩니다. 자, 그럼 보어가 맨체스터에서 딱 마주했던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러더퍼드가 만든 아주 그럴싸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던 원자 모형이었습니다. 러더퍼드의 아이디어는 정말 직관적이고 우아했어요. 원자 한가운데에 태양처럼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행성처럼 전자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생각이었죠. 이 태양계의 모형, 딱 그림만 봐도 이해가 되잖아요. 당시 과학자들도 이 모형 덕분에 원자가 어떻게 생겼을지 머릿속으로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터집니다. 당시 물리학 법칙에 따르면요, 궤도를 도는 전자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빛으로 내뿜어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를 잃은 전자는 결국 빙글빙글 나선을 그리면서 원자핵으로 곤두박질치게 되는 거죠. 순식간에요. 러더퍼드의 모형은 기발했지만 현실에선 모든 원자가 1초도 안 돼서 붕괴해야만 한다는 끔찍한 결론을 내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닐스 보어가 등판합니다. 그리고는 당시로서는 거의 2단 취급을 받을 만큼 급진적이고 이상한 해법을 내놓죠. 보어는 아예 판을 새로 짰습니다. 전자는 아무데나 돌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특별한 궤도에서만 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궤도에 있을 땐 에너지를 잃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한 거죠.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는 순간이동처럼 점프만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물리법칙은 이 작은 원자 세계에선 통하지 않는다는 아주 대담한 주장이었어요. 이 개념을 설명하는 에너지 사다리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가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 경사로가 아니라 딱딱 끊어져 있는 계단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는 계단의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에는 설 수 있지만 그 사이 허공에 떠 있을 순 없잖아요. 전자의 에너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가 바로 에너지 양자화고 양자역학의 문을 연 핵심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아이디어는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당시 과학자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수소 원자의 불연속적인 빛 스펙트럼을 완벽하게 설명해낸 거예요. 전자가 특정 궤도를 점프할 때 나오는 빛의 종류가 실제 관측 결과와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했거든요. 이건 양자화라는 개념이 그냥 상상이 아니라 진짜라는 최초의 강력한 증거였죠. 물론 이 보호의 모형이 모든 걸 해결한 최종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있었기에 우리는 비로소 양자라는 아주 기묘하고 새로운 현실 세계로 들어가는 첫걸음을 뗄 수 있었던 거죠. 자, 보어의 모델과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현대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보어는 전자가 기찻길처럼 정해진 궤도를 돈다고 생각했죠. 이건 결정론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건 그게 아니라 전자가 어디에 있을지 확률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희미한 구름처럼요. 이걸 확률론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어의 모형은 한계가 명확했어요. 수소처럼 전자가 딱 하나일 땐 잘 맞았는데 전자가 두 개만 돼도 설명을 못했거든요.
또 전자가 파동의 성질도 가진다는 사실이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불확정성 원리 같은 것들도 담아내지 못했죠. 하지만 실패작이라고 해선 안 돼요. 오히려 더 위대한 발견으로 나아가게 해준 위대한 첫걸음이자 결함 있는 걸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궤도라는 말 대신 오비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전자의 정확한 주소가 아니라 전자가 아마 이 동네 어딘가에 있을 확률이 90%쯤 돼 라고 말해주는 확률 지도 같은 개념이죠.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오비탈의 모양입니다. 보어가 생각했던 단순한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공 모양도 있고 아령 모양도 있고 훨씬 더 복잡하고 기묘한 모양들도 있습니다.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이상하게 생겼다는 거죠. 결국 닐스 보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원자 모형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양자화라는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에너지는 연속적이지 않고 덩어리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파동이면서 입자일 수 있다는 상보성 원리 같은 것들. 그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눈, 그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보어의 혁명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줍니다. 과학은 정답을 찾는 끝이 있는 여정이 아니라는 걸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현실의 문을 하나 열었더니 그 너머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규칙들이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우주의 또 다른 규칙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